수능 완성 시점 모의고사 이외에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항상 나오는 문제죠. 맨날 여기는 나오는 거라고 꼭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 기억해 두려고 이야기했었죠. 이번에는 황후강 중류 나왔습니다. 양사호 문화죠. 양사호 문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양사호 지역의 대표적 유물들을 이제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네, 답은 1번이죠. 뭐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 2번은 뭐 빗살무늬 토기, 3번은 홍상문화죠. 랴오어강 유역에 있는 그리고 4번은 매장 나왔지만 창장강 하류에 있는 허무두 문화를 대표하는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토기가 되겠습니다. 5번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조문 토기. 1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봅시다. 일단 지도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자면, 일단, 호경에서, 수도를 옮겼네요? 나급 로양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주죠. 이것만 봐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서주시대와 동주시대 구분. 서주와 동주시대를 이제 가르게 만든 시대적 배경은, 이제 유목민족이었던 견융이 침략을 해왔죠. 그래서, 주나라의 수도가 서쪽에서 동쪽인 러양으로 옮긴 시점부터를 보통 전국시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그러니까 주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 하나씩 봅시다. 1번, 법과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이건 진이죠. 2번, 동호를 복속시키고 월제를 몰아냈다. 흉노입니다. 흉노. 3번, 왕조의 안정을 위해 군국제를 시행했다. 한나라죠? 이 군국제는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구련제와 봉건제를 절충해서 시행한 것이죠. 진나라가 급속도로 중앙집권화 정책을 취하면서 이제 구련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이제 왕실을 그리고 황제가 있는 수도를 보호할 만한 울타리가 사라졌다라고 판단한 한나라는 봉건제와 구련제를 적절하게 절충한 제도인 군국제를 실시했었습니다. 4번, 덕치와 천명사상으로 통치를 합리화했다. 주나라죠. 그렇죠? 자, 주나라 이전의 중국의 왕조는 상이죠. 이 상을 주나라가 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은 포악한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결국 하늘은 이 상을 져버렸다. 우리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바로 이 천하를 새롭게 통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하늘의 명은 누구에게 가느냐? 덕이 있는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이 덕지사상 그리고 덕이 있는 자에게 하늘의 명이 간다는 천명사상이 결국 결합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나라 시대의 정치사상이 결국 집대성되고 요약된 게 어떤 사상입니까? 유가사상이죠. 유가사상. 그래서 이 육아에서 공자가 가장 존경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의 무왕이었습니다. 주의 문왕이었죠. 주의 문왕. 자, 그리고 5번, 지방의 군가연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했다. 구현제 이야기네요. 3번, 다음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달솔만 보면 백제라는 걸 여러분들은 뭐 알기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밑에 또 나와요. 달솔은 백제 관직으로 축조 책임자가 백제 유민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듯 백제 유민들이 일본 열도의 곳곳에서 성을 쌓는 것은 급변하는 국제정사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 주로 한반도 지역에서 많이 건너갔었죠. 총 1차, 2차, 3차. 자, 그래서 도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 문화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백제 유민, 여기 유자가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보통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유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백제가 멸망한 거죠. 그럼 백제가 멸망해서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선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1번, 장수왕식의 대외관계를 알아본다. 장수왕식의 대외관계 특징이라 함은 고구려의 전성기였고요. 남조와 북조로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틈을 타서 남북조와 모두 교유했고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관계가 없고요. 2번, 살수대첩의 전개 과정. 그 남북조 시대의 분열을 수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마침내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죠. 관계없고요. 자, 그리고 3번, 백강전투 이후 국제질서를 조사한다. 그쵸? 답은 요거죠. 백강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이 황산벌에서 계백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결국 함락됐죠. 나랑 연합군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외가 거의 3만에 가까운 대군을
백제를 살리기 위한 부흥군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 부흥군과 웨이 연합군대 나랑 연합군의 전투가 백강에서 벌어졌지만 나랑 연합군이 승리했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해이안교 천도 이회상을 살펴본다. 해이안 시대고요. 5번 몽골과 고려 연합군의 침략 경로를 알아본다. 이게 일본 가마쿠라 막부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한참 뒤의 이야기죠. 4번입니다. 가 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 둔왕석굴. 아, 이거 대충 남북조 시대쯤이겠구나. 둔왕석굴 나왔으니까. 긴 상의와 바지를 입고 선비의 모자를 쓰는 등 선비. 여러분, 이 선비는 요 선비가 아니죠. 요 선비가 아니죠. 선비. 우리가 생각하는 양반?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선비족 이야기하는 거죠. 5, 16국 시대를 열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5, 16국 시대의 혼란을 결국 통일하면서 화북지역을 통일하면서 5, 16국 시대의 통일을 종식시킨 나라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되겠습니다. 북이 하면 이러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북이 하면 누굴 떠올려야 돼요? 효문제. 효문제 하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안 나오는구나. 미안. 한화 정책을 떠올리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선비족 고유의 복식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족의 복장인 이후 축전의 눅먼석굴에서 보면 한족의 복장을 입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북이 효문제의 한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북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좀 보자면 돌궐에 조공을 보냈다. 이거는 북주와 북제 그리고 당나라 이야기가 되겠고요. 2번 고구려 왕을 책봉했다. 그죠? 답은 2번이죠.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고구려는 남조 그리고 북조에 있었던 북이 등과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죠. 3번 흉노와 형제 관계를 맺었다. 뭐 한 고조 이야기죠. 백등산에서 포위됐다가 거의 실제로 완전 개박살 날 뻔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노와 형제 관계를 맺고 사실 돈으로 평화를 구걸했습니다. 공주를 바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왕소군 얘기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무제 때 결국 흉노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 이 흉노와 한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됐죠. 4번 히미코 여왕의 조공을 받았다. 이건 위나라고요. 삼국지 시대 위나라. 5번 주변국의 화번공주를 보냈다. 수당. 그럼 번은 이제 국경이고 화는 화친하다, 화목하다 할 때 그 화자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화목을 위해서 보내는 공주란 뜻이고요. 수당입니다. 한나라 때도 여러분 흉노에게 공주를 보냈어요. 황실의 여인을 보냈죠. 물론 궁녀를 황실의 여인이라고 속여서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화번공주라는 명칭으로 주변 나라에 시집을 가기 시작한 건 수 때부터입니다. 수당 때. 송첸 캄프한테 가고 이랬었죠.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탐구활동 보고서네요. 자, 수집자료를 봅시다. 당의 법령, 이건 뭐 그냥 율령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당의 법령, 일본의 법령 보니까 되게 비슷해요. 비슷해. 어디서 생겨났어요?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뭡니까? 법, 령은 제도. 국가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좀 윈도우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컴퓨터가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윈도우 10이 율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연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보통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중앙 집권에 대한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전국시대부터죠. 전국시대부터 시작해서 법가사상이 기반을 둔 전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진한을 거치면서 율령체제가 서서히 골격이 마련이 됐고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수당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를 거치면서 완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럼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이 세련된 시스템이 결국 중국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전파되고 각국은 중국의 율령체제를 수용해서 각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을 했었죠.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봅시다.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장군을 직접 배운 적은 없으나 이름을 높으신 이름을 오래전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만 갑니다. 어쩌도 시고 나오고 여기부터 핵심이에요. 저는 대사. 이거 뭐지? 덕이 높은 승려를 대사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대사는 그 대사가 아니에요. 이걸 마저 보시자면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중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언하신 적삼 법화원 끝났죠. 장보고가 산둥에 세운 절 이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사는 청해진 대사 장보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승려는 바로 엔린이죠. 엔린. 그죠?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으로 유학 갔던 일본의 승려입니다. 자, 그러면 9세기 이야기고요. 9세기. 통일신라 시대 우리나라 따지면 이 사람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기니까. 자, 그럼 봅시다. 2번. 팔기에 속된 한인, 청나라죠. 팔기는. 2번. 청해진을 지키는 병사. 답은 2번이네요. 성령을 일본에 전하는 승려, 가마쿠라 막부 때 처음 전달됐으니까. 그러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리학하면 에도막부부터 떠올리는데요. 에도막부는 성리학이 이 막부의 집의 통치 이념으로 녹아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지, 처음 전래가 된 건 에도막부보다 한참 이전인 가마쿠라 막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다이사 테이블, 도다이지죠? 이거 8세기. 교초 5번, 이거 몽골이잖아요. 그죠? 한참 뒤고요. 7번, 미추친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께서는 대학 중 두 관문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 자료에서 대학 중용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거의 99.95%는 뭐다? 성리학이다. 성리학이다. 이 성리학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나올 만한 인물은 당연히 주희죠. 주희. 그리고 보통 오답선지로 양명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집어넣습니다. 자, 대학 장구라고 해서 결정적 힌트는 여기 나오죠? 대학 장구는 주희의 저술서죠. 사서 집주이고 꼭 외워달라고 했었죠? 사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러면 원래 기존에 육경이라고 하는 6개의 경전이 유교 사상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 육경에서 파생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맹자가 저술한 맹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맹자 등이 더해지면서 결국 대학 중용 논어 맹자라고 하는 이른바 사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훗날. 그리고 이 사서를 주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 사서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달았어요. 그게 사서 집주예요. 그래서 요 사서 집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푸지와라 세이카 나오면 뭐 강항이죠. 강항 푸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이렇게 연결이 되죠. 2번 치양지 지행하빌 뭐야 이거 왕수인이지. 양명학이죠. 3번 거경 복리와 경물 치지를 강조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에도막부의 재료와 의뢰를 정비했다. 하야시 라잔이죠. 이게 5번 오경정의를 편찬 아주 잘 나오죠. 공영달이요. 공영달. 그래서 당나라 시기부터 과거 수험서 필독서로 꼽혔고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의 훈과학의 발전을 가로막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경정의를 달달 외워야만 과거 준비가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오경정의의 어떤 태클을 가는 새로운 학설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당나라 때의 항구적 풍토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이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는 홍무제 시기 14세기네요. 과거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법령입니다. 이 법령의 제정 이후 생겨난 변화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향시는 국자갑의 감생과 학교의 생활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응시케 한다. 향시는 시험이죠. 과거 시험이죠. 과거 시험의 응시자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나온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로스쿨에 가려고 하면 법학과 관련된 일정 특정 학점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을 주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교생 실습이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특정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과 학교 제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원장이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연계시킨 이유는 뭐예요? 명나라 바로 이전이 어떤 시대죠? 원이죠, 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당연히 유교 사상입니다. 근데 그 중국의 중심되는 정치 사상이었던 유교 사상이 원나라 때 박살이 나버립니다. 원나라 시대는 유교 사상으로 인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고 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용민이었던 몽골족이 결국 농경민이었던 한족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경민들이었던 한족을 수탈하고 지주로서 수탈하고 가혹하게 다스렸어요. 그 결과 결국 농촌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으로 원나라가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국 원나라 통치 과정에서 무너진 농촌을 다시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실시된 제도 이갑제, 그리고 무너진 유교문화를 다시 부흥시킨다. 유교문화의 부흥은 항상 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과거제죠. 과거 시험이 없었다면 유학이 그만큼 붐이 일어났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과목 동아시아사를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거 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 나한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안 보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과목이지만 아무튼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문화의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대조적 장치였죠. 그래서 결국 유교문화의 부흥을 위해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주원장이 다시 재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유학이 다시 회복되고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유학을 공부한 새로운 지배층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누구죠? 신사. 신자가 무슨 뜻? 허리띠. 허리띠가 상징하는 건 관직 경력자. 그리고 관직 경력자 및 학위 소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청대의 지배계층이고 독서계층이자 경제적으로는 지주계층이었다. 그렇죠. 자, 1번 신지타 대부가 성장했다. 고려 말이고요. 앞선 시대죠. 그러니까 과거제 전시가 정례화됐다. 전시가 만들어진 거 언제예요? 송태조 때죠.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실시됐던 거고. 3번 주의가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남송 때고요. 무사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대두하기 시작됐던 것은 해이안 시대. 자, 9번 밑줄친 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점이 안 맞지? 미안. 초점이 안 맞았었어요. 자, 폐하. 발해를 먼저 공격하면 서방의 탕구트가 반드시 우리의 뒤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점이 있는 게 저도 이거 처음 읽다가 이게 뭐야? 첫 문장만 읽고 이게 당이잖아 했는데 아닌 거죠. 당이면 서쪽에 좀 이상한데? 왜 제가 이상한 얘기냐면 거병아서 발해를 정벌했대요. 당이 발해보다 먼저 멸망했으니까 발해를 멸망시켰고, 그죠? 발해를 멸망시켰고 서쪽에 탕구투가 있었던 나라, 이 거란이죠. 거란이 세운 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조천사를 파견했다. 조천사는 조선이 명으로 파견했던 사절단이에요. 조선의 이제 청에 파견했던 사절단은 연행사라고 보냈습니다. 그 당시 청의 수도인 베이징, 지금의 베이징을 연경이라 했거든요. 제비 연자를 써서. 그래서 연경에 다녀오는 사절단이라는 뜻이었어요. 지방의 다루같이 파견, 몽골, 3번도 몽골, 4번 한인에 대해서 주연제를 적용했다. 그쵸, 여러분. 자, 요는 남명관제도, 복명관제도를 마련했었죠. 유목민족들에게는 복명관, 한족들에게는 남명관제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5번 이 신라 이야기죠. 산동 지역에 집단 거주지 마련. 자, 10번 자료에 나타난 시기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충소랑 나오면 다 끝났잖아. 고려 말. 충소랑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사에서 듣고 만건당이야. 만건당에서 원과 고려의 학자들이 학문교류를 해요. 대표적으로 고려 이재현, 신대세대부였던 이재현이 대표적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성리학의 대표 주자이기도 했었죠. 성리학 수용의 대표 주자이기도 했었죠. 고려 말의 상황이죠. 고려 말의 상황. 자, 소학이 처음 표제됐다. 이거는 소학은 주의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거보다 한참까지 아니고 좀 이전이죠. 자, 고려에 전해진 성리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고려 말에 퍼진 거니까. 3번. 동중서의 건의로 태학이 설립했다. 한무제 때네요. 동중서. 한무제 때 유학자니까. 4번.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 이 조선 초예요. 조선 건국 초. 5번.
일본에서 서서 오경 외운이 집필됐다. 임진왜란 이후니까 역시 이것보다 긴 이야기죠. 11번 가 왕조 시기 동아시아 각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왕조 봅시다. 두 번째 줄 교초. 끝났잖아. 원이잖아. 그죠? 자, 그럼 원나라 시기에 각국에서 있었던 것. 자, 한국 단군 신화를 수록한 역사서가 편찬됐다. 그렇죠. 원의 침략을 한참 받으면서 민족의식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서적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뭐죠? 뭐야? 제왕운기, 삼국유사, 그죠? 뭐 약간 시기는 약간 뒤틀립니다만 뭐 해동 고승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강한 나라 싸우다 보니까 민족의식이 이제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자, 니은 중국 생목인이 재정과 행정을 담당했다. 그렇죠. 이슬람교도를 주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원에서 제2계급으로서 몽골인에 의한 제2계급으로서 재정과 행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에도에 머물렀으니까 정기적으로 이거 어떤 제도 말하는 거죠? 산킹고타이 제도고요. 에도막부죠. 이거 외사의 침략.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 프랑스. 그치? 19세기 근왕 운동이 되겠고요. 12번. 다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그대가 정묘년의 잘못을 뉘우쳤으니 뭐 정묘호란이네. 1624년. 이제부터 그대가 새로워지는 것을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 이미 번봉을 정했으므로 전국에 인을 만들어 그대를 주선 국왕으로 책봉한다. 자, 조선의 왕으로 책봉했던 나라들 생각하면 명 그리고 청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묘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청나라 이야기네요. 그죠?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병자호란에서 조선을 굴복시킨 다음에 결국 이제 보낸 국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죠. 병자호란 전후의 국제관계를 살펴본다. 자, 1번 별무반을 편성한 목적. 이거는 고려시대니까. 2번 기후약조. 1609년이고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가 단절됐다가 일본의 요청으로 국교를 재개하죠. 그러면서 체결된 조약이 기후약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북로 남해 극복 상황을 조사한다. 이거 명나라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청일 수호 조규 체결의 결과를 알아본다. 이건 강화도 조약 체결되기 5년 전 1871년이. 13번 밑줄친 금년의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금년부터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을 금지한답니다. 원래 여러분 임난 이전부터 전국시대부터 일본에 유럽 상인들이 막 들어왔었죠.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조총을 일본이 전래받고 임진왜란에서 아주 쏠쏠하게 써먹었었잖아요. 근데 내항을 금지시킨대. 왜? 이거 언제 봐요? 에도막부 때죠. 에도막부 때 어떤 정책? 여러분 동북아시아 대외 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떤 특징이라고 했죠?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그랬죠. 해금 정책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정책들, 통상수교, 해금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에도막부가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차원 속에서 결국 다이묘들이 개별적으로 외국과 그리고 외부 지역과 통상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어요. 그러면서 크리스트교를 엄단했죠. 그러면서 포르투갈인들을 비롯한 유럽인들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딱 하나 빼고 네덜란드인 빼고요. 어디? 대지마. 자, 이 조투는 1639년 에도막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크리스트교를 전면적으로 탄압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사진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겠다고 후미에라고 해서 크리스트교를 대대적으로 색출해서 탄압을 했었죠. 요 시기 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사실 좀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요. 조금 문제가 좀 이런말 하면 그렇지만 좀 많이 좀 더럽죠? 금년이라는 거에 딱 밑줄 그어놓고 1639년 시점에 딱 한적을 딱 지어놨어요. 오답 치미를 좀 피하려고 그랬던 건데 좀 많이 좀 연도에 너무 집착한 그런 문제인데 이해는 합니다. 문제 내시기 힘들으셨을 거예요. 이 지필진들, 지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동아시아사 시험 범위가 워낙 그 교과서 분량이 워낙 줄어서 이런 문제를 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중요한 사건들의 연도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이 꼭 이제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문제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좀 풀기에는 좀 많이 더러운 문제입니다. 1639년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문제죠. 쉽게 얘기해서. 신패를 발급받는 중국 상인. 신패를 여러분 뭐예요? 에도막부가
이제 외국과의 교역을 이렇게 국가주도로 다이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걸 막은 거지, 대지마에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했고요.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 및 중국과의 교역은 계속해서 존재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물건과 이 한국의 인삼을 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은과 동을 일본이 유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은과 동의 유출이 심하다 보니까 은과 동의 유출을 막고자 교역량을 통제해요. 그래서 이 교역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발급했던 것이 신패라고 하는 겁니다. 무역 허가증이에요. 그러니까 슈인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자, 2번 슈인장을 지니고 출항하는 일본 상인. 자, 바로 여러분 요 조치를 취하면서 슈인장 발급도 결국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에도마부 때 슈인장을 발급했다가 에도마부가 이제 등장하기 그 전후 시점에 슈인장이 나왔다가 1635년에 결국 슈인장 제도를 폐지합니다. 요 자료는 1639년의 자료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니까 이것도 아니죠. 아마 2번에서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3번 인삼대왕 고은. 이건 뭐냐면 일본에서 조선의 인삼을 사기 위해서 주주한 특별한 은하입니다. 특별한 은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제가 냈던 건데 이거 나왔네요. 아무튼 이 18세기고요. 이건 뭐 4번은 병난도 나오는 거 보니까 고려시대고요. 답은 5번이에요. 부산의 외관에서 물건을 파는 일본 상인. 그래서 외관에서 조선의 인삼을 사갔습니다. 14번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이 중도를 삼아 수도로 정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왕조의 수도가 된 지역이다. 여기 뭐 베이징이지.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찾는 거겠죠. 일병 태평 천국의 수도다. 난징. 난징을 수도로 삼은 나라가 또 있었죠. 명. 나중에 바뀌지 않았나요? 언제 바뀌었죠? 영락제 때 바뀌었잖아요. 그죠? 원래 베이징 연 지역의 연 왕이었어요. 연 왕. 영락제가. 그 당시 황제였던 건문제를 자신의 이제 조카이기도 했었죠. 조선시대 세조 포지션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결국 황위를 찬탈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근거지였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버리죠. 오사운동이 일어났다. 맞고요. 경사대학당 근대학문을 가르쳤던 학교로 우리 지난 시간에 1회 때 나왔죠. 4번 이자성의 농민군에 의해서 결국 점령당했죠. 산해간에서 명나라 대군이 오상계가 이끄는 대군이 대치하고 있던 중에 결국 빈집털이 당해버렸죠. 숭정제는 머리 풀어헤치고 결국 눈 가리고 자살했고요. 5번 5대 19시대 거란을 획득한 지역 여는 16줄 가운데 하나였어요. 15번 다음 자리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뜻밖의 일본 공사가 병사를 이끌고 궁궐 깊숙이 침투하여 출입을 차단. 일본 공사가 병사들을 이끌고 전 사실 이거 보면 바로 생각이 나요. 뭐겠습니까? 갑신정변이죠. 일본 공사가 개수작을 벌여서 궁궐에 들어간 건 갑신정변하고 의미사변이에요. 근데 이 밑에서 보면 일본 공사가 직접 이끌고 들었다고 보니까 이게 갑신정변이거든요. 김옥균 나오죠? 아니다 다를까?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3번이죠. 갑신정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예요? 이모곤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이 강화되면서부터죠. 이때 여러분 청나라에 이제 주차 대신으로 파견돼서 이 조선의 내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청의 권력자이자 젊은 무관이었던 사람 누구였어요? 원세계. 그지? 원세계. 이슈기. 기억나요? 원세계. 원세계 얘기해줘. 20대 때 파견이 됐었죠.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으로 조선의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한 급진기합파는 안 그래도 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청에 대한 사대를 벗어 던지는 것이야말로 조선 독립의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해설 안 하고 넘어갔구나. 나머지 선지. 청에서 의야단운동이 전개됐다. 이건 열강이 이권 침투 때문이죠. 삼국 간섭의 배경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야오동마들을 차지하게 된 것. 독립협회 의회 설립운동 추진. 뭐 이거는 자주적 근대적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고 5번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16번. 다음 법령에 일어난 전쟁에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당 함대는 함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근대 전투죠. 그죠? 사세보를 출발해서 조선 서해안의 풍도. 저는 그냥 풍도 보면 알아요. 청일전쟁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풍도해전에서 이제 주요 전투 풍도가 이제 주요 전투지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인천을 통해 진군시킬지 부산에서 내륙을 통해 진군시킬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이제 청일전쟁과 관련된 것을 찾는 겁니다. 뭐 중국이 나오니까 러일 전쟁하고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된 계기. 2차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청에게 러시아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척하죠.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주고요. 그 대가로 연해주를 뜯어가요. 조선과 국경이 맞닿게 됐죠. 본격적으로 조선에 찝쩍거리기 시작해요. 결국 불안해진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야, 씨, 우리 프랑스를 좀 끌어들여가지고 얘네를 견제해볼까?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병인밖에 일어났어요. 설명했던 겁니다. 2번 쇼군 대신 천황이 권력을 장악했다. 조낭량의 운동이죠. 애동학부 말기에 일었었던 거. 중국에서 변법 자강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맞죠. 자, 여러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뭐의 끝이었어요? 양모운동의 끝이었죠. 양모운동의 처절한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즉 이대로는 안 된다. 야, 중국의 제도를 유지한테 서양의 기술을 배운다? 이거 안 돼. 우리 법과 제도를 바꿔야 돼. 양치차오 등을 중심으로 변법 자강 운동이 전개가 됐죠. 캉유웨이 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17번 미추친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들은 수차례 타격을 받았으나 주력은 존재하고 있고 중국 국민당 정부도 수도를 이전했지만 중국 정부가 수도를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토를 침략당했던 거죠. 중위전쟁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일본 국내의 경제 상황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국가 총동원 체제 힌트를 달아보면 이렇습니다. 중위전쟁 시기에 있었던 거 37년에서 45년까지죠. 사실로 옳은 것은 일본이 중국 정부에 21개도 요구를 한 것은 1차 대전으로 유럽이 정신이 없었던 1915년이고 조선 의용대가 중국군과 연합해서 항해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바로 요거죠. 중위전쟁을 계기로 중국 본토 한커우에서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한국 무장 독립군 단체가 결성이 되죠. 그게 조선 의용대입니다. 그 다음 3번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했다. 이거 어떤 사건? 국민혁명. 언제? 1924년에서 28년까지 28년에 완수했죠. 베이징을 점령한 것. 그래서 베이징을 이때 장악하고 있던 건 누구? 장쩌린. 장쩌린이 결국 베이징에서 자신의 본거지였던 어디? 동북 지역으로 옮겨갔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일본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폭사했잖아. 폭탄 심어놓고 폭사한 거 얘기했죠. 황고준 사건. 그걸 계기로 결국 장쩌린의 아들이었던 누가? 장쉐량이가 결국 장제스에게 안기죠. 4번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1차 합작 1924년 1차 국공합작이죠. 5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뒀다. 1920년 봉오동 전투죠. 18번 미추친 헌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본 국내는 일본이 독립을 회복했다. 일본이 언제 식민지 된 적 없잖아요. 유일하게 남의 지배를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미군정기죠.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나와요. 제 군비를 요구하는 이상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헌법이 어떤 헌법이냐?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새로운 헌법을 통해서 자위대 설립을 실현시켰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군대를 갖지 못해서 얘네들은 자위대라고 하죠. 그럼 이거 어떤 헌법이에요? 평화헌법이죠. 신일본 헌법이라고 하는 거. 그지? 그 이전까지는 뭐 생각해야 돼요? 대일본 제국 헌법. 뭐랑 비슷합니까? 대한국 국제랑 비슷한 거. 천황 중심의 국가임을 대내적으로 선포한 대일본 제국 헌법에서 평화헌법으로의 전환이죠. 자유민권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이건 대일본 제국 헌법 이야기고요. 일본의 군사력 부여 금지를 규정했다. 그래서 자위대라고 하는 거고요. 육해군 통수권의 군주에 관한을 규정했다. 이것도 대일본 제국 헌법이죠.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 통치기관 중에 제정됐다. 답은 니은가 리엘입니다. 19번 미추친 소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중국은 명백히 초조하다. 요즘 철없는 청소년을 수십만씩 동원해. 이거 보면 끝나야 돼. 이거 뭐냐? 문혁이잖아. 문화 대혁명이죠. 뭐 외국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다니는 이유, 마오쩌둥을 신격하고 류 사오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지? 그러니까 문혁 시기 66년에서 76년까지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중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 닉슨 72년에 방문했어요. 닉슨 독트린 냉전의 완화,
대약진운동 58년에서 60년대 초반까지고요. 중국과 미국의 정책 수교는 1979년이었고 선진 경제특구를 방문. 여러분 이거 덩샤오핑 경제특구 기억나죠? 그리고 이 남순 강화를 통해서 이런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을 더욱더 강화됐던 것이고 타이완의 계엄령 화재 이거 우리나라 비슷하겠죠. 1987 6월혁명 이 시기에 오랜 기간 긴 기간 동안 유지됐던 계엄령도 이때 타이완에서 해제가 됩니다. 20번 미추진 기억과 같은 취지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봅시다. 기억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싶다. 위안부 이야기죠. 위안부 이야기. 일본을 지금 씹어대는 거죠.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한중일 3개국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반면교사를 삼고 싶다라는 이상적 이야기죠. 현실적 이야기는 아니고 이상적 이야기죠. 네, 답은 5번이죠. 유럽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고 일단 여러분 이번 내일 그 다음 3회 문제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학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만나서 3회 해설을 하기로 합시다. 일단 이번 주에는 요거 2개로 끝내고요. 내일 수업은 여러분들 3회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